들어갈게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금융으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금융. 그래서 페이지는 352페이지로 가져서 352로 갈게요. 352로 가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 파트 나와있죠, 그죠? 들어갈게요. 부동산 금융. 본용은 이제 좀 전체적인 요 저자분이 해놓으신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맨 밑에 가시면 핵심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찾으셨습니까? 이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계속 부동산 금융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금융 파트. 자,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7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6문제까지 이제 커트라인인데 7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자, 지금 거기에 핵심 개념을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끄는데, 여러분들 담보대출을 받아요. 자,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가야 되잖아요.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LTV, DTI, 얘가 1순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 LTV와 DTI를 가지고 담보에 대한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스타트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항상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변동도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출 기간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관리 방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상환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죠. 그럼 그냥에 대해 상환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LTV DTI에다가 별표 하나, 고정금리 변동 하나, 원리금 얘는 3개 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특히 원리금과 원금 등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뭐 MBS하고 PF가 있고 다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도 별표 3개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가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회사 법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별표 3개짜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PF는 한 2년에 거쳐서 한 번씩 나와요.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찍어드리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별표를 2개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 부채는 남의 거. 근데 메자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메자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차단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한 2개 정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BS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는 별표 하나. 자, 그래서 7번에 이제 가겠는데, MBS라는 걸 발행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은 이 저당시장 구조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어요. 1차와 2차 시장이 있죠. 그죠? 유동화 제도가 이제 MBS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별표가 한 2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LTV와 DTI, 따라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이 나오고, 대출액이 나오고, 원리금과 원금의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 정도 되죠?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안 들어갔는데, 내가 대출을 하려고 그래. 그럼 그냥야 대출 금액을 알아야 돼. 그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죠. 그래서 LTV와 DTI라는 게 나오고요. 고정만 있어요, 변동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바꿔낼 수도 있죠. 그럼 그냥에 대한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겠죠. 두 가지가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라는 게 중요했죠.
지금 투자회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투자회사법은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요 파이낸싱이 담보대출이에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로 파이낸싱 한다고 배우셨죠, 그죠? 배웠고, 지분은 남의 거, 지분은 내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은 내 걸 띄워준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자기 겁니까? 근데 우리가 왜 차용증 써준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채권이나 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이야 부채야. 부채. 메자닝은 이거 합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메자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 2월달 과정은 요 부채만, 요 지분만, 부채만 보고 3, 4월달에 이것도 야매도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MBS 제도는 몇 차와 몇 차가 있어요. 1차와 2차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넘기셔서 페이지 354페이지로 가시면은 제2절에 주택금융, 소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제가 또 감정평가를 강의하기 때문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해 드리는데 건축대부라는 게 뒤에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가 주택금융으로 이제 갑니다. 주택금융은 그냥요 자금의 융통이에요. 주택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자, 주택 개발금융. 소비자한테 빌려주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럼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는, 자, 요거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죠. 그럼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오셨죠? 장기저리. 그래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보통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이에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자, 용어 정리로 간다면, 자, 갑돌이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A은행이 있어요. 대출자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돼요. 저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저당 대출, 저당 대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아서 대출해 주는 거죠. 저당 대부. 자, 그렇다면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보통 우리가 1억짜리의 70%가 아까 대부 비율 기억하시죠? 그럼 7천만 원을 일시불로 땡겨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시불 대부를 해주고요. 대부를 하고 상한은 그냥이요. 장기 분할 상한이에요. 장기 분할 상한. 그래서 장기 분할 상한으로 갑니다. 분할 상한. 장기 분할 상한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단기다, 장기다. 그 다음에 고리다, 좀 절이다. 특수금융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개발금융은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대부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건축대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건축대부. 자, 이건 뭐냐면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주면서, 자, 건축대부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그냥 했어요. 아까 저당을 설정했죠. 그럼 다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그대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안 졌어요. 그럼 아직 졌다, 아직 안 졌다? 그래서 따라서 건축대부 뭐냐면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건설 현장 가시면 감리회사가 나와 있죠. 감리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서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줘요. 그럼 일시불 대부예요? 단계적 대부예요. 단계적 대부고, 단계적 대부고, 장기 분할 상하니까요. 일시불 상하니까요. 일시불 상한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장기야, 얘는 좀 단기야. 절이겠어요? 좀 고리겠어요? 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소비금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제2절에 소비금융이 있어요. 그럼 파란 색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빌려주죠.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개량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부분 그냥요. 고정금리면서 고금리예요? 좀 저금리예요?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거든요. 그럼 원리금 상한은 단기냐 장기 분할 상한이야? 지금 파란 색깔 보고 있어요? 네, 정책적으로 특수금융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택금융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경기조달수는 유용을 또 활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것도 소비금융에 들어가죠. 자, 그럼 1번과 2번은 그냥 파란 색깔 위주로 가세요. 대출 이자, 대출 금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출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자 부담이 적죠. 그럼 대출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대출 기간은 짧은 게 좋아요? 좀 긴 게 좋아요? 길어야지만 많이 대출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파란 색깔 대출 기간은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융자 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더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길수록.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건 장기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가요? 상환 부담이 작아지니까 대출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3번은 예전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고 하죠? 불러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은 다 똑같은 동일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로 5번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부동산 대출 관련 주요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오래간만에 풀 텐데 LTV와 DTI가 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봅니다. 대출 가능 금액. 그래서 자,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 담보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다. 그 다음에 DTI는 그냥입니까? 소득이 기준입니까? 소득이죠. 예전에 했어서. 그래서 DTI라는 건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갚을 수 있는 상환을 가지고 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어로 따라서 LTV. 그러니까 이제 야매로 loan to value거든요. 그러니까 론이라는 자체는 대출액을 얘기하고 밸류는 부동산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죠? 암기하기 힘드니까 요거 2는 따라서 나눈다. 이게 나눈 것처럼 생겼잖아. 그렇다고 해요, 그냥. 그럼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 따라서 DTI, 데비트 인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응용할 수 있어요. LTV는 뭐를 나눠? L을 V로. DTI는 똑똑하다? D는 R로 나눈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LTV는 뭐를 L을 V로. DTI는 D를 I로 나눠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담보 가치가 요게 1억이에요. 이게 담보거든요. 담보.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가치예요. 담보. 그러면은 만약에 1억에서 70% 0.7은 론이 융자액이거든요. 그럼 7천만원까지 땡겨주겠죠? 이렇게 합니다. 7천만원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값의 70%까지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득입니까? 이건 담보입니까? 담보인데 이 DTI는 소득을 봐요. 그죠? 그래서 데빗이라는 것은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리금.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인컴은 연소득이에요. 그럼 기준이 담보가치예요? 연소득이에요? 연소득이 많아야 많이 땡겨주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이다. 그럼 40%는 4천만원이 나오겠죠. 그럼 4천만원을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저당 상수라는 거 배우셨죠? 무슨 상수? 그 원리금 상환액은 그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상수를 곱할까요? 상수가 저당수밖에 더 있어? 저당수를 곱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입니까? 융자액입니까? 융자액을 하고 싶어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죠.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됩니까? 그죠? 그럼 저당상수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무슨 상수로?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당상수. 그럼 저상으로 나눠서 이게 0.1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4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해요.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LTV라는 loan to value라는 게 있나? 그러면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부동산 가치와 LTV를 곱해야 융자액이라는 게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융자비율, 대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인데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파란 색깔 보시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 높으면
융자 가능 금액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아니 70%인데 90%면 9천 빌려주잖아요. 그럼 안 늘어나? 늘어나. 그럼 대출 수요도 증가하네?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어? 그런데 니은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지면 대출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대출 이자를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이게 다 기출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따로 DTI 얘는 뭐로 나눈다? D를 I로 나누죠. 그런가요? D가 밑에 중간 박스에 원리금이고 I가 연소득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위에 가시면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인지를 대출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2가 있어. 2가 있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얘가 사업자금으로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걸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죠. 분위기 안 좋네. 자 지금 4천만 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딱 은행에 봤더니 얘가 지금 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년 1,000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럼 더 빌려줄까? 덜 빌려줄까? 까서 까야 까. 그러면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 3천밖에 안 되죠. 그럼 3억밖에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밑에 그 기타 부채가 있으면 그냥요 제한돼요. 금액도 작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 맨 밑에 파란 색깔이 중요해요. LTV와 DTR을 적용할 때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가요. 큰 금액으로 간다? 적은 금액으로 간다?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백날 제가 얘기해봤자 오른쪽 예제 문제가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풀어드려야 돼요. 제가.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빼야 돼요. 그죠? 가는 금액에서. 그렇죠? 그럼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이게 계산 문제는 제가 도우미가 돼야 돼요. LTV는 아까 A를 V로 나눴죠? 그럼 우리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거기에 담보부동산 시장가치 5억 있어요? 그거하고 밑에 LTV 있어요? 그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와요. 분위기 안 좋네. 자, 지금 담보가치가 얼마예요? 50%죠? 50%는 그냥이야? 반띵이야. 5억의 반은?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얼마다? 그럼 LTV로 2억 5천이 나온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그냥 해야 돼요. DTI를 구해야 돼요. 지금 형광펜은 잘 칠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다른 색깔로. 연소득이 얼마? 6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DTI를 묶어보세요. 6천하고 40%라는 게 있어요? 64? 24죠? 그럼 요게 2,400만 원이에요. 얼마다? 2,400만 원.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저당 상수는 0.1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 하나 더 붙죠, 그죠? 그러면 얼마 빌려준다는 거죠? 2억 4천이라는 거죠. 계산 괜히 하나 보다. 얼마요? 2억 4천. 그러면 여러분들 2억 5천과 2억 4천 중에서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2억 4천 대출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2억 4천 대출해주는데 이미 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그걸 까는 거죠. 그럼 2억 4천에서 얼마를 까야 돼? 7천을 까죠. 그럼 얼마 넘어? 이건 해줘야 돼요. 1억 7천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다시 one more time. 지금 펜 들으셨어요? 그 5억 있어요? LTV 있어요? 이걸 곱하면 대출액이 LTV에 대한 대출액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셨어요? 2억 5천이 나오셨어요? DTI 있어요? 몇 퍼센트예요? 연소득이요. 64. 그럼 2,400이 원리금이죠? 여기서 무슨 상수로 나눠줘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다? 2억 4천만 원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2억 5천과 2억 4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를 땡겨줄까? 2억 4천. 맞죠? 근데 기존에 얼마 대출 받았어?
그럼 2억 4천에서 7천을 빼야 되네? 그럼 얼마? 1억 7천이라는 거죠. 정답? 2번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내가 웬만하면 계산 문제 안 풀어주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DSR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계산 문제 안 나왔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끊을 테니까 요 문제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제가 아까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금리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먼저 맨 밑에 가시면 35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대출기간의 대출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은행의 위험이야. 누구의 위험이야? 은행. 그럼 아까 좀 전에 봤던 채무불이행 위험 아시죠?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아 못 갚아? 못 갚죠. 그러면 니은번이 시험 문제야, 별표. 자, 얘가 갑자기 회사가 잘리거나 소득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이야 채무불이행해. 상환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가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주택 담보 가치가 그냥이야 하락할 수도 있어. 하락할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1억짜리를 70%를 땡겼어요. 그럼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7천만 원 대출받았죠. 그런가요? 근데 요게 따라서 대부 비율, 아까 대부 비율 기억나세요? 아까 했었죠.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70%잖아요. 근데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대출 시점에 대부 100% 빌려주는 은행이 있나요? 나 소개시켜줘. 나 하고 뛰어먹고 도망가게.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7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대부 비율이 100%가 될 수 있죠. 그냥이야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정말? 그럼 만약에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생각해봐. 얼마에 빌렸어? 집이 얼마야? 갚을까? 나도 안 갚겠다. 그지? 그래서 그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 그럼 갑자기 LTV가 상승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대출 원금 회수 못하니까 이 기간에 원금 회수 위험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출 기간이 이러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신용평가, 담보가치평가를 좀 강화시켜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해서 융자 금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지금 보세요. 소득이 증가돼서 그래요? 감소돼서 그래요? 부동산 가치가.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빨리 가요. 자, 일단은 3번하고, 똥을 쳐보세요. 3번하고, 풀 수 있을 정도만 불러드릴게요. 3번하고, 3번, 5번 있어요? 3번, 5번 찾으셨습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3번, 5번, 12번. 지금 얘기한 것들이 쫙 나옵니다. 3번, 5번, 12번. 화이팅. 자, 들어갑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거의 틀린 거예요. 3번 있어요?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좋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너는 아까 한 거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채무례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은행은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진다는 거죠. 다 기출이에요. 저자가 해놓으신 게 다 기출이에요. 지금 또 몇 번 풀라 그랬죠 내가? 10번 풀라 그랬나요? 아까 채무례률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면 채무례이 돼요. 근데 이건 12번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하고 부동산 가치가 전체가 어떻게 된대? 증가하잖아요. 아까랑 반대잖아. 그럼 오히려 지금 내 소득이 늘어나거나 담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자, 채무례 위험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채무례 위험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358페이지 가셔서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8페이지 밑에 양가로 1번에 고정금리라는 게 있나요?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명목금리라는 설정금리를 먼저 많이 받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은행이 먹는 실질이자에다가 은행이 지금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좀 전에 채무례 위험 기억하시죠? 그 위험할수록 더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도 고려해야 돼. 반영을 해야 돼. 반영을 해야 돼. 인플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은 밑에 대출 이후에 실질금리가 변화해도 최초에 적용되는 면목금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정이 변동보다 초기 이자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죠.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있다가 대출 시점에서는 그냥이 돼요. 고정이 높아요. 인플레를 또 가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실질이자가 있고요. 예상 인플레가 있어요. 예상 인플레율. 그러니까 이 명목이라는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만약에 4%가 지금 고정률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3%인데 1%가 예상 인플레죠. 그럼 내가 지금 명목 소득이 4%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빼줘야 돼요? 빼야죠. 내가 3% 올라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명목의 실질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명목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빼요. 그럼 3에서 1을 빼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분들 지금 얼굴이 화장을 하신 겁니까? 생 얼굴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마스크 써서 그런가? 그러면 이거는 화장한 얼굴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그럼 그냥 화장실 가서 씻어야 돼. 씻으면 원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럼 실제는 어떻게 구해요? 뭐 얘기해봤어요? 뭐에서 뭐를 빼요? 명목에서 예상인플레를 빼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 발생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빼줘야 되는데 고정은 바뀐다. 명목이 고정돼 있다.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럼 까지는 거는 실질이자가 까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은행이 실질적 이자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니까 위험한 거죠. 왜 그럴까요? 무슨 금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금리 때문에 은행이 인플레에 대한 걸 어떻게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따가 명목 고정에서 자, 예상한 건 2%인데 실제는 그냥이에요. 2%예요. 그럼 실제가 더 늘어났죠? 그럼 은행이 그냥입니까?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죠. 그럼 대출기간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안한 게 무슨 금리죠? 변동이에요. 그죠? 그럼 그 인플레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차입자죠. 그렇죠? 그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면 그냥요 이자를 바꿔요. 그럼 명목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5%로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채무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변동보다 대출 시점이 낮다, 높다.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밑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제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묶어보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자, 갑니다.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지금 안 바뀌어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4% 고대 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바뀌는 거는 시장금리가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낮을 수 있고 시장금리가 높을 수도 있죠. 자, 가볼게요. 자, 지금 갑돌이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금 받아놨나요? 4%예요. 맞나요? 그래서 4%만큼 대출금리를 받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시장금리가 바뀝니까? 그럼 시장이자가 낮아지면은 얘가 높죠. 그럼 여러분들 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조기 상환하려고 할까요? 만기 전 변제를 하기로 그죠. 그러면은 조기 상환을 유인할 수 있겠죠? 그럼 대출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조기 상환하면 이자가 안 들어오고 또 상환하는 동안 그 이자만큼 손실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안고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페널티는 이제 가하는 거죠. 그러면 조기 상환 해버리면 이 대출자가 안고 가는 걸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 가장 위험한 위험이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으로 부딪혔다는 거는 시장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시장금리가 높으면 얘보다 얘가 높으면 얘는 오히려 조기 상환을 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그래요. 기존 대출을. 그렇죠? 그럼 아까 같이 이게 페널티를 가하거나 꼬셔야 되지. 그럼 얘는 조기 상환 할까? 안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그냥이야 VIPC로 모셔. 모셔. 그냥이야 커피에 약을 타서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막 꼬시거든요. 그럼 얘가 말 안 듣죠, 그죠? 그럼 얘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냥입니까? 따라서 이자일 위험. 왜? 금리가 갈아타지 못하잖아요. 그럼 대출자는 수익이 높아질까요? 수익이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감소하는 걸 따라서 금리 위험, 이자율 위험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상환이 잘 나와요. 무슨 상환이 잘 나온다? 그럼 조기 상환은 자 화면 보세요. 시장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가는 거죠. 지금 조기 상환이 있어요? 시장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래서 니은번이 중요한 거예요. 니은번의 배표 3분의 2번 니은.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어떻게 할 때? 하락할 때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출기관 입장에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경우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 조기 상환 위험을 은행이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위에 보시면 금리 변동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기억. 얘는 오히려 그냥입니까?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까? 상승해버려요. 그래요? 그러면 시장금리 상승을 추가적으로 대출이자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설정할 때 얼마만큼 이자를 부과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겠고, 니은에 보시면은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변동 위험이 커지겠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따라서 이자율 수합. 자, 수합이라는 건 그냥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이자율 수합의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자율 수합 체결이라는 계약이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끼리 상호 이해관계에 충족돼야만 성립됩니다.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줄,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는 금리 상승을 예상하거나 상승 위험을 노출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대신에 변동금리로 받는 수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이걸 바꿉니까? 바꿔서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고정금리 대출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별표. 자, 1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대보다 실제가 높아졌죠. 그러면 대출기간은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이자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유리해지겠어요? 불리해지겠어요? 불리해지죠. 근데 차입자는 최초 적용된 이자를 외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했죠. 그럼 이따 문제 풀 텐데, 그럼 대출기간은 어떻게 하고? 손해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죠? 이따 나올 거고요. 자, 4번에 갑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자, 이거 별표 쳐보세요.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됐다고 돼 있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차입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그럼 차입자는 시장 금리가 막 인상할 걸 예상한다면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떤 금리가 낫죠? 고정으로 하기를 원하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어떤 금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정금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딱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옳은 거. 자, 지금 그냥입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그럼 아까 LTV를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됐죠. 지금 기억나십니까? DTI도 높이면 너무 많이 빌려주죠. 그럼 DTI도 어떻게 되죠? 낮춰야 되고. 금리 변동이 심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변동으로 전가시켜 버리겠죠. 아까 부채 감당률 기억하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이 부채 감당률이 1.10 이하야 됩니까?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1 이상보다는 1 초과해야 된다는 게 더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냥요 수합을 해요. 수합을 한다는 건 그냥요 전가시켜요. 그렇게만 보세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변동금리 저당대출이라는 게 있나요? 변동은 안 바뀝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라는 건데, 얘네들이 이 변동금리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은, 자, 은행은 어떻게 그 이익을 창출하냐면,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출시키면은 예금금리를 주죠. 예금금리. 그럼 가만히 있어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을돌이한테 1억을. 그럼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금리를 더 많이 받을까요?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예대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한테 끌어온 게 이제 만약에 2%면 4%면 2%만큼 먹은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요 예금금리가 이 기준금리예요.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 이걸 설정하거든요. 그럼 은행은 예금금리보다 적어야 됩니까? 더 많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산을 해서 차입자한테 연체 실적에 따라서 더 부과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건 차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무슨 금리가 바뀐다? 자, 그래서 자, CD금리는 그냥 따라보세요. 양도성 예금증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은 통장을 주죠. 근데 얘는 그냥요 예금증서를 줘요. 그럼 3개월 정도의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증서로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에 지급해서 이 증서를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잠깐 넘기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따라서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러면 자금 조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코픽스 안에 CD라는 상품도 들어가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코픽스가 더 CD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냥 보세요. 얘는 그냥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요. 얘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면 CD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어요? 그냥요, 글씨도 더 길어요. 더 길죠. 얘네 따라서 기준금리. 그럼 얘네들이 높아지면 기준금리가 높아지죠?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한번 이 시청에 들어갔는데 이 코픽스는 대출금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준금리로 들어가야 돼요? 대출금리 하면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어떤 놈이 대출금리로 나왔고 이 시청 들어갔어요. 대출금리 맞습니까? 기준이 맞습니까? 대출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상금리는 그냥요, 차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연체 실적에 따라 달라져서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항상 기준이 바뀌는 것이 가산이 바뀌는 게 아니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변동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변동금리 저당 대출이 있어요? 그럼 변동금리는,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에서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찾았습니까? 얘들이 얼마나 웃기게 했냐면 차입자에서 대출자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까 제가 초기는 변동이 높다고 했어요? 고정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변동은 차입자가 정가함으로 그 초기 이자가 고정보다 높다, 낮다? 낮다는 거죠.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CD라는 건 아까 3개월마다 조정되고요. 양가 1번 박스,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를 더한다 그랬어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CD하고 코픽스는 가산에 들어가요? 기준에 들어가요? 기준에 들어가고, 가산은 그냥이야 차입자에 따라 달라. 가산금리를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신용도가 높으면 또 우대금리로 또 빼주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보시면은 그냥이요 카드 만들라 그래요. 그럼 빼주기도 하죠. 대출 좀 받아보세요. 자, 그럼 우대금리로 빼주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가산금리는 그냥이요 차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고정돼 있고. 그래서 밑에 CD도 변동이고, 대부분 원금 만기 일상아닌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겨보세요. 코픽스 있어요? 자, 코픽스는 기간이 짧아요? CD보다 길어요? 그래서 1번의 도입 배경은 이 코픽스가 기존의 CD보다 은행이 자본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에 따라 도입하는데, 저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보면 요새 코픽스가 많이 늘어납니다. 뭐가 많이 늘어난다? 그 CD가 많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준금리의 기억의 개념에 보시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기에 그냥요 CD가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CD라는 놈이 있죠.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좀 다양한 형태죠. 자, 그러면 니은번에 이 코픽스는 CD보다 기준금리 결정하는 요인이 더 다양하죠. 왜?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저 어떻습니까? 아까 CD보다 코픽스가 짧아요? 더 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A번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고려한다면 시장금리가 상승기에 차입자는 금리 변동을 천천히 반영하는 코픽스가 더 낫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고, 금리가 하락하면 그냥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럼 코픽스가 나요? CD가 나요? CD가 더 낫다는 거죠. 아직 안 나오는데 항상 생각을 해봐요. 나봐요. 분위기 안 좋은데 차입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그럼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럼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CD가 나아요? 코픽스가 나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빨리 바뀌는 게 낫죠? 그럼 코픽스가 낫다? CD가 낫다? 그 얘기. 그 얘기. 대답 안 하면 한 번 더 한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기출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죠? 예민해서 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변동금리 특징이 있어요? 그럼 1번 파란 색깔. 자,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해야 되죠? 금리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다. 아니에요. 대출 이후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자율 수합으로 가고, 자, 그 다음 이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자, 은행은 변동금리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되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뭐 나왔냐면, 차입자를 위해서는 금리 상한을 설정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그럼 상한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쵸? 맞나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죠. 그 은행은 금리 상한이겠어요? 은행은 하한이겠어요? 하한을 좀 판매하기도 하죠. 하한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기준금리의 조정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은행이 좋아요?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키죠. 3개월에서 1개월 할수록 대출기간에 차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된다는 게 얘가 시험 문제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아까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는 어떤 게 낫죠? 고정이 낫죠. 아까 했는데. 근데 금리가 하락할 걸 예상한대요. 그럼 빨리 바뀌는 게 낫죠. 그럼 5번에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 입장은 어떤 대출이 원하다? 변동을 원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맨 밑에 가시면 금리 상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금리 상한은요, 누굴 위한 걸까요? 차입자를 위한 거예요.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오케이? 금리 상한이 설정됐다는 건 대출 상품은 누구를 위해서? 차입자의 금리 상승했다는 위험에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유효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 쳐보세요. 이게 신문합니다. 이거 뭐냐면, 자, 명목 대출이자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기에 짧을수록 유효이자가 높아진다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1억을 대출받았어. 그러면 1년에 12% 받기로 했어요. 그럼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여러 번 나누는 게 나아요? 그 이자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도 나눠서 받았어요. 그러면 3%씩 받으면 그냥입니까? 이자를 또 돌립니까? 돌리죠. 맞나요?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여러 번 나누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밑에 예제 문제 보고 있어요?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기간 동그라미 기간 중에 4에 나누어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죠. 그 실질적으로 유효이자율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자, 정리 쫙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하고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변동하고 고정 중에서 대출 시점에서는 누가 높을까요? 고정이 높죠. 인플레를 가져내야 되니까. 얘기를 해봐요. 일단 풀 거고요. 은행은요,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실질이자가 하락합니까? 그럼 대출기간은, 차입자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CD하고 코픽스는 그냥이요, 기준금리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기상한 기억하시죠? 조기상한은 시장이자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조기상하고, 높아질 땐 오히려 이자 금리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이 조금 과열을 해서 한 게, 차입자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예상을 때린 게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났다? 변동이 난 거죠. 오케이? CD하고 코픽스는 그냥이야. 코픽스가 글씨가 더 길어. 그렇게 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그냥이야 더 길어. 몇 개월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CD가 길어요? 코픽스가 길어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죠? 그럼 빨리 바뀐 게 나, 늦게 바뀐 게 나. 코픽스가 낫다는 거고. 어머니 원리 주신 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낫다? CD가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변동이 낫다, 고정이 낫다? 고정이 낫다는 거 차입자 입장. 아시겠죠? 그럼 문제 갈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펜 들으셔서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8번까지 한번 풀어요. 8, 11까지 풀어보십시오. 아니, 13까지 푼다, 13까지. 자, 그냥 하나씩 풀자, 하나씩. 자, 1번 있어요? 자, 여러분 CD금리 들어오셨죠? CD금리는 기준금리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요. 상승하겠죠. 대답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한다. 얘도 상승한다. 상승한다 그러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은 만나트리나 보세요. 만나트리나. 맨날 틀린 것만 내서. 내가 갑자기 물어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맞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고정금리죠.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어떻게 돼요? 초기에 대출 시점이 어떻게 됐다? 높다라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만나트리나 보세요. 따라서 고정금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할 수도 있죠.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8번이요. 8번. 조기상한이 있어요? 그럼 조기상한은 시장 이자가 대출 약정보다 낮아지문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높아지면 낮아지면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11번.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된대요? 차입자 상승하죠. 예상하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보다 자 오타 났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자 어떻습니까?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바뀌었다. 바뀌었죠. 그런가요? 이해하셨죠? 13번은 틀렸는데 아주 더러워요. 왜 틀렸을까? 13번에 되게 웃기긴 했어. 조정주기가 짧은 게 대출자 입장에서 좋죠. 근데 이자율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다시 확인합니다. 1번 갑니다. 1번. 1번에 가시면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 4번. 이익하고 손해가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높아지면, 낮아지면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향후 금리가 예상되면 차입자는 어떤 금리가 유리하다? 변동이 유리해요? 고정이 유리해요? 고정이 유리하고. 그런가요? 자, 13번. 13번. 조정기가 짧을수록 이자의 변동률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바뀌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